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지금의 멕시코와 가테말라, 엘살바도르 지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인데요. 거대한 도시와 석조궁전, 피라미드 형식의 사원, 천문대 등 마야 문명은 매우 발달된 도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상형 문자로 역사와 신화를 기록하고 수와 역법에 뛰어나서 특히 마야 달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8세기 무렵에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왕국이었는데요. 이렇게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마야 문명은 두 번의 멸망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은 10세기경 일어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농지가 척박해지고 주변 이민족이 침략하면서 마야인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10세기 말 마야의 후손들이 다시 모여들어 신마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간의 내전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는 16세기가 되기 전에 다시 멸망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마야 문명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미스테리한 고대 문명으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멜 깁슨 주연의 아포칼립토와 태양의 왕 등이 마야 문명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마야 문명은 왜 멸망했을까요? 페지스 2K, 과거 지구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24개국 78명의 과학자들은 대륙별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야 문명의 멸망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가 시작된 시점과 중앙아메리카의 기온 하강과 가뭄이 지속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약 900년에서 1300년까지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중세 온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럽은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인구가 온난기 이전에 1800만 명에서 735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메리카의 상황은 유럽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이 식량 부족은 왕권 약화와 빈번한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유럽과 달리 마야 문명에서 가뭄이 지속된 이유가 뭘까요? 미국 콜롬비아대 벤자민 쿡 박사는 무분별한 벌목 등 산림 훼손으로 가뭄이 가속화됐다고 말합니다. 마야 문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자연이 파괴되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야 문명의 멸망은 기후변화가 원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전된 문명이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문명의 충돌. 우리는 문명의 힘을 지나치게 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으나 이제 시작된 엘니뇨가 강해지면 올 여름 지구촌 더위 기록은 지속적으로 경신될 것이다. 미국 WFLA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의 예측인데요. 정확하게는 12만 5천 년 이래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만 5천 년, 안운산 태산 종루사님이 말씀하신 우주 1년의 한 주기인 12만 9,600년을 연상시키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난 우주 1년의 여름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어서면서 3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올 것은 올해 초에 이미 예측됐습니다. 전 세계 대기 온도를 보면 예년 기온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이미 관측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였다는 지난 2016년보다도 높은 기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를 탑 10으로 세우면 지난 2015년부터 16년, 17년, 19년, 20년까지 최근 5년이 대부분 5위 안에 들 정도로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더워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기상청은 지난 4월에 엘니뇨 경보를 발령했고 국내 언론은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더운 날씨는 적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엘니뇨와 관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적도 주변의 바다에서 대기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동태평양의 바닷물은 무역풍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깊은 바다의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서태평양으로 옮겨진 뜨거운 바닷물은 저기압에 의해 끌어올려지면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뜨거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찬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미국 남부와 멕시코는 더운 바닷물이 증발해서 저기압으로 강우량이 증가하지만 반대편에 아시아, 호주, 중남부, 아프리카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오게 됩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 바다의 수온이 떨어져서 주변 지역에 냉해나 한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기온이 0.2도 상승하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0.2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불규칙하지만 어느 정도 주기성이 있어서 음과 양의 운동을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라니냐가 발생했는데도 역대 5번째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대기 순환도 바꿔버린 것인데요. 올여름 무더위도 지난 4월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기상청의 애덤 스카이프 교수는 다가올 엘니뇨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고요. 닉 덕선 박사는 지구 평균 기온을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는 라니냐 현상이 앞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날씨는 해마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고, 올리브, 파파야 등을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도 재배하고 있고 사과는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해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사과는 백두, 대간 일부에서만 재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아열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해들리 순환이라는 대기 순환이 바뀌고 있어서인데요. 적도에서 뜨거운 열이 상승하면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차가워지고 북위 30도 부근의 아열대 지역에서 화강해서 다시 지표면을 따라 적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열대 지역은 건조하고 열대 지역은 비가 오는 것인데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실험에 따르면 아열대 지역의 온실 기체가 증가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적도 아열대 온도차가 감소해서 해들리 순환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해들리 순환 셀이 점차 북상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구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기온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난 1961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약 14도였는데요. 온도가 올라서 지금은 약 15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4에서 15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인데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빛과 열로 이루어진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총 복사 에너지의 약 22억 분의 1 정도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와 물의 순환에 커다란 영향을 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활동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70%는 육지 표면과 지구의 약 71%를 덮고 있는 바다, 그리고 대기에 흡수되는데요. 나머지 30%는 어디로 갈까요? 우주 공간으로 반사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태양빛으로 달궈진 공기가 대류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면서 지구 표면과 대륙권이 더워지는 현상을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커지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 18도가 되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됩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들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나 동식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보다 약 200배의 온난화 기여도를 갖고 있는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산화질소는 치과 치료를 할 때 쓰는 웃음가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과 산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변경하는 것도 온난화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뜻합니다. 회색선은 이산화탄소의 증가 곡선인데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하고 지구 표면 온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를 차갑게 하는 냉각화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로졸과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고체, 액체 입자를 말합니다. 황산염, 암모늄, 질산염과 같은 이온 성분과 납, 철, 구리, 티타늄과 같은 미량의 금속 물질, 그리고 물 등을 뜻합니다. 화산활동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화산활동이 있을 때마다 지구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화산활동에서 나온 유황가스가 성층권에서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면서 지구 표면이 냉각되는 건데요. 실제로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 때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황이 태양빛을 약 2.5% 반사시켰고 이후 2, 3년 동안 전 지구 평균 온도가 무려 0.2도 낮아지게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인공화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산활동으로 온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수량 감소입니다. 또 화산활동이 엘니뇨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인공화산재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면 농작물 생산량이 5.3%까지 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춘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구촌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정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기상 데이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 일사량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우주 일련의 주기와 일치합니다. 우주의 사계절 중에서 여름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우주의 겨울에 해당하는 빙하기도 약 12만 년을 주기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의 대변역, 우주 일련 계절의 큰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계절 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난 65만 년 동안 그리고 호모종이 겪어왔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지구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것을 앞당긴 것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2008년 5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애덤 루인터와 제프 올로우스키 감독은 그린란드 서부에서 빙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린란드 서부 일루 리셋이라고 이름 붙여진 빙하가 거대한 조각들로 갈라지면서 바다로 밀려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곳입니다. 지금 영상은 빙하와 뉴욕, 맨하탄의 크기를 비교한 곳입니다. 빙하의 높이는 약 914m로 맨하탄 빌딩의 약 2배 또는 3배에 이르는 높이입니다. 빙하는 10% 정도만 물 위에 있고 90%는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라진 빙하보다 최근 10년간 사라진 빙하가 더 많은데요. 이들은 지구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 해빙을 1982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의 해빙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 동안 지구상에서 28조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손실률이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그림은 올해 초 겨울의 북극 해빙의 분포입니다. 노란색 선 1981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과 비교하면 가장자리부터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 해빙은 겨울이 끝나는 3월에 가장 많아지고 여름이 되면 점점 녹아서 9월 중순에는 최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매년 여름이 지날 때 사라진 북극의 얼음은 겨울이 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북극에는 오래된 얼음의 95%가 녹아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북극 해빙의 소멸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은 해빙의 소멸에 특별한 촉매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은 2030년 9월에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예상보다 10년이 앞당겨진 건데요. 그러면 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걸까요?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더워지고 있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를 아노말리라고 하는데요. 북극의 기온 상승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북극의 급격한 기온 상승이 알베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베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말하는데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알베도가 낮아지면서 바다로 흡수되고 북극이 따뜻해지면 다시 얼음을 생성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알베도는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남극의 빙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다인 북극해와 달리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다른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남극의 빙하는 주기적인 증강 현상을 보이다가 2015년 역대 최대 면적의 빙하를 가졌고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남극의 빙하가 증감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의 저자인 UC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남극에 도달하면 얼어붙어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요. 남극의 얼음이 늘었다가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180년 전 정역을 밝혔던 김일보 선생이 말한 후천이 오는 이치입니다. 수조 남천, 수석 북지. 물은 남쪽 하늘에 차오르고 북쪽 땅에서는 빠져나간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구나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자전축에도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2004년 개봉된 기후 재난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를 보면 첫 장면은 남극에서 밀려난 빙하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장면과 빙하 코어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캠프에서 거대한 빙하가 쩍쩍 갈라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지구의 온도와 비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지난 65만 년 동안 볼 수 없던 수치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